제33회 미래일터 안전보건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는 재단법인 피플이 주관하고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이 주관하며 안전보건공단과 주식회사 리스크제로, 법무법인 스마트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지금부터 제33회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미래일터 피플 안전보건교육원의 노현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최근 AI 기술이 우리 삶과 비즈니스 형태를 변화시키고 더불어 새로운 안전보건 리스크를 만들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26년 4월 28일에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피지컬 AI 시대의 안전보건 주제로 컨퍼런스를 진행해서 여기에 많은 얼굴들이 많이 참석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요. 그 후속으로 세부 실행 방안을 위해 피지컬 AI 기술과 연계한 안전보건 대응 전략을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오늘 일정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세 분의 주제 발표자와 전문가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 시대에 발맞추어 현장에 AI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활용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숙지하시고 궁금증은 다 여기서 해소하시고 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오늘 그럼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는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 김태호 공동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한 재단법인 피플의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옥입니다.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이셨겠지만 오늘 2026년도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이하여 재단법인 피플이 주관하고 또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이 주관하는 제33회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이 되겠습니다.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지금 참가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인공지능이 단순히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디지털 세계를 넘어서 실제 공간에서 인간과 함께 움직이고 또 작업하는 피지컬 AI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라스베가스에서 했던 CES 이런 것을 보시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또 우리 삶을 편하게 해주는 보건 관련 그런 기술이라든지 또 스마트 안전 기술, 또 지능형 건설 장비, 또 스마트 제조 시스템과 같은 이와 같은 고도화된 기술은 산업 현장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발전은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또한 새로운 위험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과 기계가 상호작용이 밀접해질수록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보건 분야에서도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알고리즘의 오류, 시스템의 예측 불가능성, 또한 과다한 기계 의존성, 사이버 보안 문제, 그리고 인간의 심리적, 사회적 부담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안전보건 이슈들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더 이상 기술 발전의 결과가 안전보건을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인간 중심의 원칙을 세우고 AI 기술을
통해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AI 기술과 인간의 협업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과 능력 그리고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저희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은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에는 산재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국회에서 피지컬 AI 시대의 안전보건 주제로 이 안전보건 컴포넌스를 개최하여 피지컬 AI 기술의 안전보건 문제의 해결 방향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오늘 피지컬 AI 시대의 안전보건 대응 전략 주제로 열리는 제33회 포럼은 피지컬 AI 기술을 도입 활용하기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 현장의 대응 전략과 실질적인 AI 기술의 활용 방안 그리고 현장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 전문가 여러분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한샘의 이강동 CEO님 그리고 리스크제로 최영호 대표님 그리고 명지대학교 오정일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토론을 이끌어 주시는 전 안전학교 회장님이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달재 교수님과 전문가 토론해 주신 동국대 서영은 교수님 또 포항산업과학기술연구원의 유기성 그룹장님 안전문화진흥원 윤석준 연구소장님 SK에너지 조지훈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과 좋은 토론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기업에서 피지컬 AI 기술을 안전보건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논의되고 대응 전략이 제시되어 새로운 안전보건 패러다임을 함께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재단법인 피플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을 계속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사회자님 또 이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은 약 100여 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주제를 선정하고 또 행사를 매년 여러 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개회사의 인사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피지컬 AI 시대의 기업 안전보건 대비 전략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소개받은 한샘 안전보건실의 이강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아침 오늘이 아마 이번 강조 주간 행사 세미나의 마지막 날로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 날 첫 번째 발표를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또 아침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약간 좀 긴장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잘 전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즘 전 세계적으로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산업 현장에도 이제 큰 관심이 있는 피지컬 AI 관련돼서 앞으로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현장에도 피지컬 AI 등등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걸 대비해서 기업의 안전보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생각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이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어떻게 정립이 된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가 적용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많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런 방향으로 피지컬 AI 시대 안전보건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좀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자리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기업의 안전보건 대비 전략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어떤 식의 방향성이 있는지에 대한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런 피지컬 AI 시대의 기업의 안전보건 대전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대비하기 위해 기업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보건 트렌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제가 S하고 F로 키워드를 좀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 관련해서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S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피지컬 AI는 기존의 산업용 로봇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용접 공정이라고 하면 산업용 로봇에게 용접 공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수천 줄의 어떤 코드가 필요했었던 시대였었는데, 앞으로의 피지컬 AI 시대에서는 단 50번 또는 100번 정도의 학습을 로봇에게 시키는 그것만으로도 그 전체적인 어떤 그 학습된 내용들이 전체의 피지컬 AI에 동시에 즉시적으로 이렇게 학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어 앤 스프레드라고 해서 그 학습한 내용들을 저장을 하면은 그게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즉시적으로 이제 그 스프레드가 될 수 있다. 일례로 중국의 유니트리라는 곳에서는 지금 피지컬 AI 앱스토어를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거기 들어가 보니까 아직 그 올라온 앱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 3개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첫 번째는 댄스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량을 움직이는 작업, 이렇게 한 3가지 정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그런 로봇 피지컬 AI 관련된 앱스토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그런 것들을 학습시켜서 올려놓으면 그걸 다운받아서 그러니까 우리 공장이 만약에 피지컬 AI가 100대가 있다라고 하면 그 100대를 동시에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첫 번째 키워드로 S를 좀 뽑았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F입니다. F는 파운드리 플렉스 플리트 해서, 파운드리는 아시는 것처럼 로봇이 기존에는 소품종 다량 생산이었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파운드리 공장으로 이제 해서 대량 생산이 체제가 갖춰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뉴스에서 다 보신 것처럼 현대자동차가 28년까지 3만 대를 양산하고 그중에 2만 5천 대를 국내, 그리고 나머지 5천 대는 뭐 해외 이렇게 양산해서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앞으로 방향성은 파운드리처럼 대량 생산하는 그런 체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로봇 같은 경우가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은 기업에서는 적게는 한 2천만 원, 평균적으로 한 7천만 원, 그리고 더 많으면 1억, 2억 이렇게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실제 기업에서 초기에 투자해야 되는 비용들에 대한 부담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RASS, 그래서 로봇에서 서비스라는 구독 서비스가 앞으로 나와서 실제 뭐 한 60, 70만 원 정도의 월 구독료를 내면 로봇을 구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도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도 로봇이 보면은 2족 보행 로봇은 아직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4족 보행 로봇이 있고, 그다음에 2족 보행, 그다음에 뭐 AMR, 그다음에 드론 등등이 이제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사업장에서 도입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다른 이기종의 그 로봇들에 대한 그런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집단 군집 학습 형식으로 발전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크게 이제 피지컬 AI 트렌드는 SF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피지컬 AI가 안전보건 분야에서 어떻게 바뀌는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기 피지컬 AI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부터 인간과 피지컬 AI 사이에서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되는지를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피지컬 AI는 4개의 계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5개 계층으로 나누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 저는 오늘 4개 계층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AI 브레인부터 그다음에 액추에이터, 실제 피지컬한 그런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1부터 4계층까지가 유기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체제가 피지컬 AI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AI 브레인이 되겠습니다. AI 브레인은 아시는 것처럼 감지하고 추론하고 학습하고 행동까지, 지식까지 하는 그런 고도화된 어떤 두뇌 지능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퍼셉션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카메라라든지 레이더 같은 그런 센서들로 주변 환경들을 다 센싱하고 하는 그런 감각기관이 되겠고요. 세 번째 엣지 네트워크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로봇이
그 여러 가지 통신 장비들이 많다 보면 그게 이제 클라우드로 올라가게 될 경우 상당히 트래픽에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 등등의 그 피지컬 AI가 만약에 산업 현장에 도입이 될 때는 그런 어떤 지연 시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는 바로 그 엣지 장비에서 바로바로 네트워크를 처리하고 연산하고 통신하고 하는 그런 장비들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레이어가 엣지 네트워크가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엣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제 통신을 하고 실제 이제 현장에서 액추에이터 역할을 하는 피지컬 AI가 작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모방 학습 그리고 이제 강화 학습이었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제 피지컬 AI 시대는 전이 학습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의 로봇이 학습을 하게 되면 그 로봇이 학습한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적으로 이렇게 다 스프레드 되는 그런 전이 학습으로 발전이 될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표를 하나 보시면은 그 2035년까지 510억 달러 정도의 피지컬 AI 시장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께서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 시장이 생활도 가정도 아니고 산업용 로봇, 산업용에서 가장 많은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러니까 피지컬 AI가 도입이 되고 할 분야는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어떤 기업의 사업장이나 아니면은 기업에서 일하고 계시는 어떤 물류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물류창고 등등에서 피지컬 AI가 도입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통계를 보시면은 작년 그 전 세계적으로 설치된 산업용 로봇이 한 502만여 대가 있다라고 합니다. 24년도에는 465만 대 정도였는데 1년 사이에 벌써 10%가 증가한 그만큼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로봇을 도입을 하면은 분명히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텐데 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AMR이라는 그 모바일 자율 이동 로봇을 도입을 해서 사고율 같은 경우도 좀 15% 감소시킨 그런 사례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그 위험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은 사람과 AI가 접점에서의 그런 어떤 프로세스 관리가 반드시 잘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위험 요인으로 인해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례를 좀 가져왔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영상은 틀어드리지는 않고 시간 관계상 좀 말씀을 드리면 지멘스에서는 이미 엔비디아하고 협업을 해서 기존의 산업용 로봇 하시면은 이제 펜스가 있고 너무 크고 속도가 빠르고 중량물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멘스 같은 경우는 그 AI 센서와 동적 위험 영역, 안전 영역을 구분하는 그런 기술들을 도입을 해서 이미 로봇 협동 작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할 수 있게끔 기준은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 적용한 사례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멘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그 작업자가 그 로봇이 작업하는 영역 밖에 있을 때는 설정된 속도대로 움직이고 거기에 제한 영역 또는 보호 영역, 작업 영역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속도를 제어하면서 작업자와 부딪히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제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지멘스에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산성도 좋아지고 피지컬 AI가 도입이 되면 좋아지는 부분도 있는데 분명히 또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위험 요인, 그래서 피지컬 AI는 양면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 양면성 중에서도 약간 좀 위험 관리,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간이 24시간 동안 어떤 것들을 계속 작업을 할 수가 없고 뭐 계속 감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지컬 AI의 도입은 저희가 미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는 산업용 로봇을 도입을 했을 때는 그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그 로봇에 의한 사망 사고를 분석을 해보니까 예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상하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고는 그 정상적인 작업 때는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 로봇 사고의 60%가 비정상, 그러니까 정비를 한다거나 유지보수를 위해서 거기에 접근할 때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그것들을 없애줄 수 있는 것들은 피지컬 AI의 좋은 점이긴 한데 피지컬 AI 또 우리가 피지컬 AI 도입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과
AI, 그러니까 피지컬 AI가 만나는 접점에서의 프로세스적인 관리가 반드시 좀 선행이 돼야 되고, 기존에 했던 방식과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피지컬 AI 시대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위험 요인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존의 피지컬 AI 관련돼서는 그 기존의 로봇이 도입했을 때의 어떤 물리적인 위험에 대한 정의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사이버 물리 스페이스, 그래서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 같은 데에 적용이 되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 관련돼서도 그런 위험 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사이버 물리 시스템에 어떤 사이버 보안의 어떤 위협이 발생하든지, 아니면은 그 센서 같은 것이 오염됐을 때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데이터라든가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방향성으로 되지 않고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성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물리적인 위험 요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AI 워크 슬랍이라는 또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시겠지만 AI를 이용을 하면은 여러 가지 결과물들은 아주 빨리 잘 만들어 주는데, 그것들을 고치는 시간이 요즘은 더 많이 든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직원들이 뭐 약간 좀 스트레스도 받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피지컬 AI가 도입이 됐을 때도 아마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들이 창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산업용 로봇 때의 위험과 피지컬 AI 시대를 도입을 했을 때의 위험은 기존의 전통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비물리적인, 그리고 AI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창발적인 그런 위험도 같이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피지컬 AI 시대가 되더라도 저희들도 이제 똑같이 위험성 평가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인데요.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했던 정적인 그런 위험성 평가나 이런 것들이 피지컬 AI 시대에 그대로 적용을 해도 될 거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좀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정적 위험성 평가 할 때는 아시겠지만은 매월 또는 매 분기 또는 매주 작업하기 전에 이제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또는 포엠도 있지만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이제 점검을 해서 하다 보니 기존에 이미 다 세팅되어 있는 환경에서의 어떤 위험성 평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초 단위로 학습을 하고 초 단위로 경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위험성 평가로는 약간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위험성 평가로는 피지컬 AI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창발적인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어떤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 평가, 기존의 위험성 평가의 한계가 좀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관련된 규제들도 많이 지금 개정이 되고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U의 인공지능법에는 AI 에이전트를 포함한 피지컬 AI를 고위험으로 분류를 해서 그 피지컬 AI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제 규정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27년 12월부터 아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ISO 표준에도 보면은 ISO 31000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있고 ISO 42001 거기에는 이제 그 AI 인공지능 경영 시스템인데, 거기에도 이미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도록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실제 산업 현장보다는 국제적인 표준들이 더 많이 그렇게 변화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빨리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위험 요인은 비물리적 위험 요인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위험 요인들, 그러니까 AI가 도입이 되면, 피지컬 AI가 도입이 되면은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직무 불안성 같은 것들이 이제 작업자들 심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 그리고 이제 AI를 너무 과신하다 보아서 과신함으로써 이제 기존에 지켜야 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준수하지 않고 작업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AI 블랙박스에서 AI가 답을 내놨는데 이렇게 작업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정말 맞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 가능성이 없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 그리고 이제 그런 데이터라든가 생체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집이 됨으로써 인한 그 개인 정보,
그다음에 윤리적인 부분들까지도 비물리적인 위험 요인으로 해서 좀 평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동적 위험 요인, 그러니까 AI가 학습을 하기 때문에 AI가 처음에 시뮬레이션 할 때는 학습을 잘 됐는데 실제 현장에 적용을 해보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그런 간극이 발생을 하고 그 간극이 학습하고 하면서 점점 넓어져서 결국에는 그게 이제 정말 종국적으로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자율성 변동의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협업 상호작용 위험해서 AI가 이미 이제 조만간은 그 인간의 지능을 더 능가한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AI가 인간보다 더 빨리 학습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도 협업 상호작용할 때 발생할 수가 있고, 환경 가변성, 그러니까 작업장의 조도, 작업장의 온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소음이나 온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AI에게는 시뮬레이션 환경과는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운영 무결성해서 그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물리적으로 어떤 그 악성 코드를 심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 우리가 예상하고 학습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피지컬 AI가 작업을 하고 움직임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도 충분히 동적 위험 요인으로 평가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피지컬 AI하고 AI 그 환경이 됐을 때 인간하고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술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에 하셨던 정적인 위험성 평가를 좀 더 고도화해서 그걸 정적 위험성 평가를 베이스로 하고 동적인 위험 요인들에 대한 어떤 위험성 평가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로 이제 그 예시를 들어보면 기존에는 정기적으로 했던 것들 그대로 하시고 만약에 피지컬 AI가 적용이 되는 작업이다, 공정이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그런 동적 위험 요인들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위험성 평가도 항목으로 고려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 HRC에서 휴먼 로봇 협동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작업에 대해서도 이제 위험이 반영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지컬 AI는 협동 작업보다도 한 단계 더 고도화된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위험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측면에서 이제 그 인간과 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과 피지컬 AI가 작업하는 원칙에는 2가지가 크게 보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원칙 AI는 실행하고 모니터링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측을 해서 결과값을 뱉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인간 같은 경우는 피지컬 AI가 결과로 내놓은 그런 결과물들에 대한 감독,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 작업 현황과 맞는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이렇게 작업하면 정말 안전할 건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리적인 문제까지도 인간의 영역으로 역할을 재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간의 역할을 재정의할 때 어느 정도까지 깊게 또는 그냥 피상적으로 개입을 할 거냐라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휴먼 인더 루프라는 어떤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휴먼 인더 루프, 휴먼 언더 루프, 휴먼 어버브 더 루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 인더 루프 같은 경우는 정말 만약에 위험이 노출됐을 때 중대재해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위험들에 대해서는 인간이 반드시 사전에 최종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인간이 승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 휴먼 인더 루프고요. 그리고 휴먼 언더 루프 같은 경우는 위험한 작업보다는 일상적인 제품 이동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조립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좀 일상적인 작업에서는 휴먼 언더 루프에서 피지컬 AI에게 작업을 맡겨놓되 정말 임계치를 넘는 어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만 인간이 개입을 하는 휴먼 언더 루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휴먼 어버브 더 루프는 이제 조금 더 큰 개념의 상위 계층에서 이제 거버넌스라든지 아니면 공장 전체 차원에서의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할 때가 적용이 되는 게 휴먼 어버브 더 루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피지컬 AI 관련돼서 도입을 고민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고려를 해서 반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제 인력적인 측면인데요. 이제 피지컬 AI 시대는 그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어떤 역량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대 근육이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요. 먼저 이제 그 기존에는
사고의 어떤 근본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스템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 근육이 좀 역량 강화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AI가 이미 우리보다 더 빨리 대답을 하고 앞으로는 우리보다 더 많은 인지력이라든지 두뇌가 더 빨리 발전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인간이 맞닥뜨릴 수 있는, 우리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거는 약간 우리보다 더 잘하는 AI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좌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놓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좀 의기소침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회복 탄력성을 반영하고 그런 상황들을 이미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적응 근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나뿐만 아니라 주변 작업, 주변 환경과의 어떤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근육도 AI에는 없는 그런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안전보건하는 데서 이제 더 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지컬 AI 시대에 이제 다 자동화로 대체되더라도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바디 스킬 같은 게 충분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정밀하게 조립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간이 꼭 가져가야 되는 그런 스킬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안전보건 교육이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네 가지 어떤 그 측면에서의 생각, 그다음에 회복 탄력성, 적응, 그다음에 공감, 신체적인 능력들에 대한 어떤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위해서는 업스킬링과 리스킬링 교육이 있는데요. 업스킬링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안전보건 관리자들을 디지털 증강안전 관리자로 증강시키는 그런 교육이 되겠고, 리스킬링 같은 경우는 현장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현장 작업자들은 피지컬 AI가 들어옴으로써 내 작업이 교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존에 했던 어떤 조립 작업이나 이런 것들에서 잠깐 뒤로 물러서서 그 로봇들에 대한 어떤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는 그런 교육이 리스킬링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 시대에는 기술, 프로세스, 인력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인 고려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5분 남았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 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피지컬 AI 시대에 나름 좀 제가 좀 관련 문헌들을 좀 찾아보고 해가지고 안전 관련된 프레임워크를 스페이스라고 해서 한번 좀 고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통제 절차 중심의 안전 관리였다면 앞으로는 피지컬 AI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주권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자율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스페이스로 좀 했고요. 첫 번째로는 자가 통제, 셀프 가버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러니까 외부망과 격리된 그런 에어갭 환경에서 우리 그 피지컬 AI가 생산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데이터의 오류가 물리적인 중대재해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무결성, 표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간이 위험한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물리지능을 통해서 피지컬 AI에게 맡겨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해가스라든지 고소, 근골격계, 고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인간을 거기에서 분리를 시키고 분리를 시킴으로써 중대재해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레이어가 2번 계층이 되겠고요. 3번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자율 에이전트에서 AI가 기존에는 이제 경고 알람만 했었다라고 하면 경고 알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관리자가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골든 타임이 놓쳐지고 화재로 확산되거나 중대재해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AI에게 어느 정도 일정한 권한을 줘서 관리 감독자 또 관리자가 보지 못할 경우에는 AI가 직접 판단하게 하는 자율 에이전트가 도입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중요한 거는, 그렇다라고 하면 AI가 판단하고 결정한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하고 어떻게 검증할 건지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방향성은 이렇게 가는 것도 안전 관련돼서는 골든타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존의 개별 기계들을 넘어서 이기종, 다개체의 로봇, 그러니까 피지컬 AI가 공장에 도입이 될 텐데, 그러면은 도입하는 회사마다 어떤 운영 체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운영 체제를 계속 그 개체마다 우리들이 컨트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컬렉티브 컨트롤해서 집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OT, 그러니까 현장에 물리계층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위에 미들웨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얹어서 거기에서 실제 사용하시는 사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집단 제어 방식으로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네 번째 계층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엣지 연결. 피지컬 AI는 특히나 엣지 연결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클라우드에 올려가지고 판단하면은 골든타임이 또 늦어질 수 있고 0.1초, 0.5초 이 순간조차도 안전에서는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적시에 판단할 수 있는 엣지 디바이스에 대한 연결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페이스로 제가 5가지의 계층을 좀 나눠봤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거기에는 또 기술적인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뭐 심투리얼해서 시뮬레이션 때는 오케이였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 적용을 해보니까 이게 안 맞는 부분들. 그래서 피지컬 AI가 바로바로 도입이 안 되는 이유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25분 맞춰놨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84% 정도는 시뮬레이션 할 때 이미 다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 적용을 해보니까 12% 정도밖에 성공이 안 하더라. 그런 심투리얼과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인 한계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반에 막대한 어떤 초기 투자 비용, 캐펙스가 들어간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AI가 도입됨으로써 이제 조직적인 저항, 그러니까 내 일자리가 뺏기는 거 아니야, 내 일자리가 대체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공정성, 그리고 이제 AI가 결과물로 내놓은 어떤 그 답변에 대한 어떤 그게 설명 가능한 투명성, 그리고 사이버 보안이라는 체제 위에서 그 협업 체계가 올려지는 그런 신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런 AI가 판단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누가 책임질 거냐, 어느 선까지 책임질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성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다 적용이 되면은 기존에는 뭐 사후적인 대응이었다라고 하면 뭐 피지컬 AI 시대에는 산재적인 예방 어떤 체제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방식도 어떤 고정 환경 펜스 기반이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서로 이제 지능형 협업하는 파트너 개념으로 방식이 바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퍼레이터 역할이었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오케스트레이터 또는 뭐 감독자, 이런 개념들의 역할로 바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이제 그 노동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들이 이제 육체적인 거는 피지컬 AI에게 맡기고, 걔를 어떻게 그 컨트롤하고 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그 윗단의 시스템적인 사고에 대한 것들도 좀 바뀌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작년에 그 로봇 업체들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그러면 실제 우리가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실무적인 고려가 필요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아주 현실적이지만은 3가지를 대답을 해줬습니다. 결론을 좀 도출했는데요. 첫 번째는 왜 그거를 피지컬 AI가 도입을 할 건지가 가장 먼저 고민이 돼야 되고,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해결됐으면은 어느 장소에 어느 깊이까지 쓸 건지에 대한 범위를 먼저 정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사마다 그 그러니까 오픈하는 어떤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진짜 우리는 그냥 모니터링만 시킬 건지 아니면은 진짜 현장에서 조금 더 정밀한 제어를 할 건지는 제조사에서 거기까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오픈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까지라고 생각을 하면 사전에 제조사하고 협의할 때도 우리는 이런 제어까지 하고 싶으니까 오픈해 주세요, 안 됩니다, 이런 협의도 실무적으로 먼저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기종, 이기종, 다개체의 로봇들이 적용이 되다 보니 다 통신 로직이라든가 주파수라는 이런 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DA 5050이라는 국제적인 통신 프로토콜이 있는데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 기종들이 있더라도 다 맞춰서 표준화하고 그 통신으로 다 통신할 수 있게끔 해야지만이 아까 말씀드렸던 컬렉티브 컨트롤, 집단 제어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신 프로토콜도 다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수직적으로 그 인프라를 통합하는 부분들. 그래서 현장에 피지컬 AI 차원에서의 OT 어떤 그 기술들, 정보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클라우드가 있을 텐데 그 중간에 미들웨어를 어느 정도 가져갈 건지, 그리고 그 미들웨어에는 엣지 디바이스라든지 엣지 통신 연결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의 데이터, 그다음에 중간에 뭐 엣지 단에서의 데이터, 그다음에 마지막에 클라우드 레거시 단에서의 데이터가 수직적으로 통합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장표는 조금 이제 좀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요. 피지컬 AI 시대 이후를 전문가들은 AGI 시대라고 합니다.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범용 인공지능을 빠른 전문가들은 30년, 뭐 늦은 전문가들은 35년, 40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경쟁의 규칙이 바뀐다라고 봅니다. 기존에 뭐 지금 우리 상태에서 정말 그냥 기초적인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이라고 하면, 전문가가 100이라고 하면 그 차이는 거의 한 10배 격차가 납니다. 이걸 퍼센트로 하면 1000%인데, AGI가 만약에 1000이라고 1000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AGI 시대에는 좀 지식이 모자라는 분들도 1010이 될 거고, 지식이 많은 분들도 1100이 되니까 1010과 1100은 1000%가 아니라 9%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누가 정보를 많이 알고 누가 뭐 그 주제를 많이 하냐, 그 싸움이 아니라 누가 AI가 가져온 결과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AI가 어떻게 협업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진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피지컬 AI 시대는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피지컬 AI로 가면은 인간들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에는 잘 나갔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시대였는데, 앞으로는 잘 연결하고 지속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시대로 바뀔 거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know it all. 모든 걸 아는 거에서 learn it all. 모든 걸 배울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학습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는 더 발전할 것이다라고 그런 말을 저도 들었는데,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공유를 하면서, 피지컬 AI 시대는 우리 역할이 분명히 바꿔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어떤 그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어떻게 연결해서 또 다른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그런 안전보건 그런 관계자분들, 그런 리더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셨어요. 25분, 30분이 너무 시간이 후딱 가버린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리스크제로 최영호 대표입니다. 확실히 우리 한샘의 이광돈 상무님이 제가 알기로는 박사님이시고 또 기술사시고 뭐 안전 지도사까지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굉장히 피지컬 AI에 대한 부분에서 심도 있게 조금 깊게 좀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라이트한 부분에서 좀 이해하기 쉽고, 그래도 오늘 꼭 이 피지컬 AI가 산업안전 쪽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겠다 라는 정도로 좀 라이트하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20분이니까 45분에 마무리는 짓겠습니다. 네. 5분 동안 그냥 사담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술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본 쇼폼이 있는데, 그 쇼폼에서 결혼 정년기인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 그 결혼 정년기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저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버지 입장에서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과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들한테. 아버님 저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사과해. 저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사과해 라는 얘기를 5번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도대체 아버님 저는 결혼 정년기에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왜 저한테 자꾸 사과를 하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남자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사과를 할 수 있을 때 결혼 생활이 행복해진다라는 쇼폼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 AI에 대한 강연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 이야기를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고, 저도 이제 와이프하고 밑도 끝도 없이 사과하고 살고 있는데 좀 아직 젊으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살아보시면 알 겁니다. 이게 AI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AI가 모든 거를 다 한다고 저희가 인지하고 그거를 더 잘하게끔 노력하는 일은 당연하지만, 그 AI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AI가 이 밑도 끝도 없이 사과해야 되는 이 부부의 관계, 인간의 관계를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잠깐 그 긴장을 조금 풀기 위해서 잠깐 제가 농담을 좀 했고요. 자, 일단 제가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리스크제로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산업안전 분야에서 피지컬 AI에 대한 부분의 개발 현황, 저희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활용 방안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 회사는 고집스럽게 이 스마트 안전시장, 산업안전시장에서 11년 동안 사고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의 사고 사례나 안전에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사고를 예측하겠다라는 조금 어떻게 보면 무모하고 신의 영역인 그 부분을 11년 동안 해왔던 회사입니다. 지금 저희 동료가 한 60명 정도 있고요. 저희 회사의 임직원들이 한 60명 정도 있고 11년 동안 해왔는데 저희를 믿고 도와주셨던 투자자들이 없으셨으면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오기는 좀 힘들었을 텐데 저희가 이제 누적 투자를 100억 정도 이상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매출이 100억 정도도 못 넘는 그런 회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AI나 피지컬 AI 또는 뭐 AI 에이전트 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산업안전 시장에 접목이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산업안전 시장에서 안전에 관련된 비용을 쓰고 있는 부분은 사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도 사실은 저번 주에도 저희 주주들하고 뭐 그런 말씀을 좀 나눴지만 야, 최 대표 도대체 너는 돈은 언제 버니? 라고 얘기해서 제가 이제는 AI 시대에 저희가 준비도 많이 해왔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피지컬 AI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 때가 왔습니다 라고 이제 하면서 제가 주주들을 설득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모든 면에 보면 양면이 있습니다.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주 기초적인 부분,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던지고 싶은 부분들도 있는데 피지컬 AI하고 로봇하고 뭐가 다를까요?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저는 인포메이션을 하고 싶은데 로봇은 정해져 있는 룰 베이스로만 움직입니다. 내가 너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움직여서 뭐를 해라는 것들만 지시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게 로봇입니다. 피지컬 AI는 내가 상황에 맞춰서 가령 추우면 자기가 스스로 옷을 입고 더우면 스스로 옷을 벗고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한 부분을 맥락을 이해하고 그거를 인지하고 자기가 액션까지 할 수 있는 걸 피지컬 AI라고 보통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하거든요. 저는 이 피지컬 AI가 이제 인식을 하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 이 부분이 저는 피지컬 AI라고 저 스스로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생성형 AI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면 예전에 이세돌 잘 아시죠? 바둑 둘 때. 그때 2016년이었습니다. 2016년에 우리가 바둑으로 AI가 이세돌 그 구단을 이긴다라고 했을 때 그때 실질적으로 이겼었고 그리고 나서 약 6년 정도 한 7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22년에 오픈 AI에서 이제 생성형 AI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27년 지금 우리는 피지컬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AI가 오픈 AI가 나오면서 우리는 다 키보드 워리어처럼 막 이제 오픈 AI에서 이제 막 뭘 치고 물어보고 막 했었죠. 이제는 저희 아이들도 아빠한테 물어보는 일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더 잘하는 거죠. 예전엔 유튜브가 저를 대신해서 아빠 노릇을 했다면 지금은 AI가 저를 대신해서 이제 아빠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 처음에 오픈 AI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생성형 LLM의 AI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뭐 알고 계시는 제미나이 나오고 클로드 나오고 그걸 빨리 적용해서 우리가 업무에 뭔가를 도입을 해보자 라고 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 이제는 AI 에이전트가 나옵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AI한테 물어보고 답을 주는 게 아니고 내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들을 만들어야 돼. 이게 불과 1, 2년 안에 막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에이전트를 만들었는데 이제 얘가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할수에이션이 너무 강하니까 이제 어떤 것들을 하게 되냐면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걸 하게 되고 스킬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위키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를 똑똑하게 만드는 싸움을 하게 되죠. 이제 거기에 지금 오늘 제가 발표할 파이널로 가기 위한 이제 피지컬 AI에 대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술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사실 산업안전 시장에 저희가 반디지털적 성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공학을 전공을 했고 이 시장에서 제가 11년이라는 시간을 사업을 통해서 배웠던 건
너무나도 반디지털적이라는 거예요.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일용직 근로자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정규 직원들한테도 뭔가에 대한 디지털적인 얘기를 하거나 안전에 대한 프로세스를 얘기할 때 받아들이는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시장에 우리는 피지컬 AI라고 하는 정말 IT의 절정에 있는 기술을 설명드려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괴리감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제로의 최영호 대표가 생각하는 산업안전의 피지컬 AI는 어떻게 접목시켜야 되느냐, 이거를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나오네요. 첫 번째는 이제 산업안전의 굉장히 많이 스킵을 할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었고 이제는 정말 사고 나면 큰일 난다. 누구의 폴트든지 간에 우리 회사에서 사고 나면 굉장히 정부의 어떤 제재는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법하고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됐고 또 준비되어 있는 각종 특별법들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이제 건설안전특별법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 하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사전 예방, 자기교육 예방 체계, 이제 전 정부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교육 예방 체계로 넘어가고 있는 그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스마트 안전의 지원 사업, 국토안전관리원도 지원을 하고 있고 산업안전관리공단도 지원을 하고 각 부처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쓰고 스마트 안전 장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사고는 아직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제가 사실은 오늘 피지컬 AI라는 부분을 가지고 강연을 하고 있지만 산업안전의 스마트 안전 플랫폼을 가지고 강연을 했을 때는 반디지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산업에 IT의 기술이 융합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융합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뛰어난 기술, 세미나나 이런 데서 자기의 제품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막연한 기술들을 가지고 막 붙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은 보여주기식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게 일단 제가 생각하는 판단 기준입니다. 기술도 이제는 예전에 센싱을 통해서 탐지하고 인포메이션 해주는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예측하고 예방하는 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고요. 시장도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라는 여러 가지 이제 논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일기예보를 보면 일기예보에 대한 데이터가 기존에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고 동서풍이 불고 북서풍이 불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어떤 사고가 났었고 어떤 안전 상황에서 위험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지 않으면 예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다 누군가의 머릿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시스템화시키고 인포메이션하고 확인하고 하는 작업이 필요해지는 거고 그걸 우리는 예측하고 예방하는 활동, 결국엔 추론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11년 동안 지독하게 아직도 이제 계속 주주들한테 혼나고 있지만 최 대표 너는 돈을 언제 버냐 도대체 너로보다 늦게 시작한 4, 5년 된 회사도 다 상장했다. 저희도 상장 계획을 대신증권이 저희 상장 주관사고요. 27년에 상장하기로 했는데 1년 밀려서 28년에 상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끌어모았던 데이터는 약 4천만 건 정도. 4천만 건은 필요 없는 데이터 포함해서 전부 다. 저희가 유의미하게 판단하고 있는 건 사고 정보는 저희가 10만 건 정도를 확보를 하고 있고 440만 건 정도는 관련돼서 필요한 데이터들. 그리고 25만 개의 관련된 지식, 그러니까 법이나 여러 가지 지침, 판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던 부분이 저희가 2016년도에 울산항만공사에서 울산시하고 산업안전관리공단하고 이와 비슷한 행사를 했습니다. 기술 수요 공모전을 했는데 저희가 대상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산업안전관리공단한테 이제 얼라이언스를 맺고 저희가 사고 예측하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초 데이터를 받으면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때 저희가 확인했던 데이터는 정말 아무런 예측이 불가능한 데이터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추론을 했고 그때 당시는 저희 컨설팅 팀이 안전기술사나 박사급 인력들이 저희는 IT 기반의 회사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거꾸로 역산해서 이랬을 거야. 기물은 이거였을 거고 그때 근로자는 추정은 이랬을 거야 라는 걸로 말도 안 되는 예측이라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쭉 쌓다가 지금은
AI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똑똑한 놈이 나오면서 이제 그 놈이 제가 모르는 예측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알려주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도에 대한 예측 알고리즘을 지금 11년 동안 계속 디벨롭을 하고 있고 그 예측한 모델이 정성적인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정량적인 인포메이션이 돼야지만 위험한 근로자가 100명의 근로자가 투입이 됐을 때 10명이 위험하다라는 기준을 뽑으려면 정성적인 게 아니고 정량적으로 뽑아줘야 됩니다. 그 정량적인 걸 뽑았을 때 그 10명의 근로자들을 위한 행위는 달라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TBM에 똑같은 안전교육이 똑같은 안전에 대한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그 고위험자들을 통해서 달라지는 상황을 우리가 연출을 하면 안전의 문화가 바뀐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 논문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사고 예측 모델 학습에 대한 부분은 지금 기존에는 저희가 저 뒤에 저희 연구소장이 제 사진을 찍고 하려고 오신 것 같은데 저희 연구소에서 계속 저 부분을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사고 예측 알고리즘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래서 저런 데이터를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정제 활동을 하고 학습 모델을 하고 저희 정제 활동을 할 때 저희는 안전의 컨설팅 팀이 약 10여 명이 붙어서 저 정제 활동을 하면서 학습 모델에 대한 지식 DB를 계속 만들어 왔고 맨 오른쪽에 보시는 데이터 기반으로 근로자 위험 예측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데 저 서비스가 이제 고도화되기 시작합니다. 몰랐어요. 근데 AI가 알려줍니다. 이 고위험자는 고소 작업을 하니까 스마트 안전 장비를 조끼를 입혀야 돼요. 조끼 분출을 어떻게 하고 이 사람은 브레이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브레이크 타임을 언제 줘야 돼요? 라는 거를 저희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가 이제 지라는 표현 AI가 저희 회사의 AI가 제로라고 저희는 네이밍을 쓰고 있는데 제로가 자기가 막 알려줍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저는 건축공학을 전공해서 저 건설 쪽에 선배들이 많거든요. 야, 최 대표 와봐. 가면 야 카메라 5대 가져와. 저 안 갑니다. 사고를 예측하고 어떤 근로자가 고소 작업을 해서 위험한지 밀폐 공간에서 일해서 위험한지 이런 각 근로자의 특성 또 그 근로자의 이 개인적인 그 보건 정보 이런 정보들을 묶어서 판단이 됐을 때 그에 적합한 스마트 안전 장비가 붙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그냥 스마트 안전 장비는 그냥 가지고 오고 그냥 감으로 나눠주고 그래서 사실 건설 회사에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창고에 처박혀 있는 게 거의 90%입니다. 고장나면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위험성 평가 했어 안 했어 우리 막 근로감독관들 니네 안 했어 뭐 스마트 장비 썼어 안 썼어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의 로우 데이터에 스마트 안전 장비가 저는 물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험성 평가에서 이 고소 작업을 하는 사람이 스마트 안전 조끼를 입어야 된다라는 게 위험성 평가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현장에서 스마트 조끼가 고장나면 고치고 그 근로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활동을 끝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따로 놀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실은 지금 이제 고대에서 경영 쪽의 공부를 지금도 하고 늦깎이 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유정호 교수님 건설안전학회 저희가 강연도 그저께 했지만 그러면 최 대표가 얘기한 대로 근로자를 예측을 하고 위험도를 인포메이션하고 관리를 그렇게 하면 정말 사고가 줄어? 그 데이터 나한테 줘봐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어떻게 건물을 똑같이 올리면서 한쪽은 시스템을 적용하고 한쪽은 안 적용하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유정호 교수님하고 같이 이 부분을 논문으로 하나 좀 SCI급으로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년 동안 저희가 이 부분의 연구 활동을 같이 해서 논문으로 뽑아냅니다. 결국에는 위험도를 정량화시켜서 스마트 안전 플랫폼을 가지고 인포메이션을 했을 때 그 현장에서 사고율이 준다. 결국에는 문화가 바뀐다라는 부분에 저희가 논문까지 만들어내고 이런 활동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투자자들이 너는 돈 되는 일은 안 하고 자꾸 네 일에 대한 증빙만 하려고 하냐라고 계속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이제 뭐 그런 것들이죠. 혹시 여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저희 투자자가 여기에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조만간 제가 큰 돈을 벌어드릴 테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AI를 도입시킨 지 1년 반 정도 넘었고 AI 에이전트로 해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제미나이나 이런 대중 이 퍼블릭한 AI를 통해서 서비스 모델들을 뽑아내고 위험성 평가에 대한 건 당연히 AI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알고 계시는 TBM이나 뭐 작업지시나 이런 부분들을 워크프로를 태워서 전반적으로 보고서까지 자동으로 다 뽑아냅니다. 저희가 모 주조회사를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 쪽에 주조회사를 서비스를 하는데 온도 습도에 되게 민감하세요. 그래서 온도 습도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저희 그 제로 AI가 오늘의 온도 습도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점검하라고 어나운스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인포메이션 하는 게 AI 에이전트예요. 이미 적용돼서 잘 쓰고 있어요. 자, 이제 적용했으니까 저도 이걸로 돈을 좀 벌어야죠. 근데 바뀌었어요, 또 세상이. 그러면서 이제는 지금은 저는 피지컬 AI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 발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우리 산업안전 쪽에 스마트 안전 플랫폼을 따라가는 부분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과연 고도화되어 있는 IT의 기술이 미사일을 쏴서 달나라까지 가고 있는데 그 기술이 우리 산업안전 시장에 바로 융합이 된다고 그래서 사고가 줄 수 있느냐. 때에 따라서는 그 고도화된 기술이 아니고 아날로그적인 부분 또는 프로세스를 준수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저희가 한수원의 컨설팅을 하면서 싱가포르 현장을 제가 갔을 때 딱 시스템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삼성물산이 하고 계셨는데 워크 프로세스 시스템 딱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싱가포르는 뭐 구조가 저희 나라하고 다르긴 하지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프로세스를 준수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 IT의 기술의 화려한 기술보다는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다시 저희 오늘 강연할 내용으로 넘어가면 LLM 기술이 넘어가고 에이전트 쪽으로 넘어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피지컬 AI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피지컬 AI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떤 부분이 되게 중요하냐. 하우징, 몸, 뭐 그거는 휴머노이드 로봇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비휴머노이드 로봇일 수 있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두뇌입니다. 두뇌. 눈은 카메라. 뭐 카메라는 뭐 됐죠. 근데 요즘에는 지능형 카메라들 많이 아시잖아요. 저기 타워 크레인에다가 설치해 놓으시고 여기에 있는 위험도를 파악하시려고 해요. 그게 가능합니까? 시력이 1.5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500m 뒤에 있는 걸 분석하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VLM이나 VLA, 피지컬 AI 쪽으로 넘어가는데 뭐 비전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지능형 카메라에 이게 기초가 되고 있고 그거를 보통 이제 저희가 컴퓨터 비전에서 VLM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넥스트가 지금 VLA로 해서 이제 행동을 같이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피지컬 AI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산업안전 시장은 여기 와 있습니다. 0.1 VLM 시장의 초기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탐지형에서 추론형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단순하게 상황을 탐지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상황을 봤을 때 추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탐지하고 분석하고 이제 대응하는 거. 이제 대응은 이제 로봇이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피지컬 AI의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5단계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황을 분석하고 현황을 인지하고 그 현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떤 위험의 기인물들이 있는지 어떤 위험 인자들이 있는지를 추론합니다. 그 추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되는 행위에 법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행동과 법으로서 법적으로 제가 해야 되는 행동을 가지고 이제 인포메이션을 해주기 시작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위험에 대한 우선순위를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 레포팅을 뽑아냅니다.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왼쪽에 보시는 게 지금 동영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 제가 오전에 사실 우리 박사님 일주고 저도 일주고 이거 바꾸려고 영상이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깨져서 이제 이거 바꿨는데 이게 보시면 영상은 이미지 컷들의 이음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컷을 분석을 할 줄 알면 여러분들도 이제 AI에 딱 집어넣어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 되게 추론해서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엄청난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을 잡아내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서 했던 건 컨설팅 팀에서 안전의 전문가분들이 약 10명 정도가 붙어서 이건 아니야 바보야 이건 아니라니까 다시 집어넣어주고 너 앞으로 이러면 혼내줄 거야? 라고 하는 행위를 1년 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똑똑해요. 그래서 나중에 POC가 붙으면
저희가 AI 쪽으로는 이길 자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사고 예측 알고리즘을 계속 고민해 왔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보여지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 VLM 시장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아까 제가 우리 사장님하고 잠깐 사담을 나눌 때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쪽 보면 요즘에 상장하는 AI 회사들의 모태는 다 피지컬 AI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기존에 어떤 스킬들을 가지고 있냐 보면 AI 경량화 기술과 비전 센싱 기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VLM 시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액션을 할 수 있는 VLA 시장, 피지컬 AI 쪽으로 가는데 제가 그 분들 중에 여기 오셨을 수도 있는데 노타 AI도 노타 AI에는 경량화 기술 가지고 있는 슈퍼브 AI도 제가 만납니다. 그들과 만났을 때 그들은 산업안전에 대한 도메인 난리지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산업안전 시장이 굉장히 크니까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협업에 대한 포인트로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들은 카메라 업체들은 내 카메라를 죄송합니다. 그냥 좀 사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내 카메라를 팔기 위해서 우리는 안전모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는 안전고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에 집중합니다. 그거는 컴퓨터 비전 기술로 충분히 가능해요. 그걸 우린 CV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CV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충분히 찾아낼 수 있죠. 근데 요즘에 안전모 안 쓰는 현장이 있습니까? 더워서 잠깐 벗을 수는 있지만 있습니까? 사람이 쓰러진 걸 찾아낼 수 있어요. 2인 1조가 기본이고 사람이 쓰러진 건 동료가 더 빠릅니다. 쓰러졌다면 거기는 카메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VLM 시장으로 들어오려면 저희는 상황을 인지하고 안전의 기인물들이 뭔지 최영우가 여기서 있을 때 내가 위험 요인이 이게 뭐가 낙하해서 제가 뭐에 맞을 건지 협착이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추론하고 위험이 될 수 있는 기인물을 제거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카메라 업체들이 우리 현업에 계시는 분의 말만 듣고 만들어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이고 VLM 시장이 국내에서는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을 인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안전에 대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와줘야 된다라는 거고 저희는 그 부분에 집중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VLM 시장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VLA라는 시장은 뒤에 A가 액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시장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빠르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짧은 시간에 잠깐 인포메이션을 드렸지만 피지컬 AI라고 하는 시장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AI를 아직까지 접하지 않고 있는 고집스러운 제 지인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빨리 AI 쪽에 대한 접목을 좀 하시고 산업안전 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피지컬 AI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I 시대 안전보건 실무자 역량 강화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명지대 국방안전학과 주임교수를 맡고 있는 오정일입니다. 오늘 보니까 딱 우리 저 학생이 군복을 입고 딱 한 분이 오셨네요. 두 분 오셨네요. 감사드리고 저희 명지대 국방안전학과는 국내 최초로 군 간부들 대상으로 군 안전을 가르칩니다. 석사 과정입니다. 우리 군도 이제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런 뭐 교육도 시키고 또 기술도 개발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AI 시대의 안전보건 실무자 역량 강화인데요. 앞서 두 분이 발표한 그 전략과 기술과는 완전히 다른 결의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 킨텍스에서 여러 가지 AI에 대한 그 발표를 많이 하는데 제가 주제를 쭉 보니까 다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분야들인데요. 저는 그 기술 속에서 우리 근로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안전보건 실무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역량을 갖춰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에 교황 레오 14세가 발표한 게 있습니다. 매그니피카 휴머니타스, 그러니까 뭐 위대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 회칙을 발표했는데요. 거기에 포함된 그 주 내용은
AI 시대에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그거였습니다. 저는 그 내용이 오늘 제 이 발표의 전체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AI를 얼마나 많이 도입하느냐가 아니라 AI가 제시하는 위험 정보를 사람이 얼마나 정확하게 해석하고 검증하고 통제하느냐가 안전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20분 동안 정확하게 발표를 하고 우리 노 교수님 여기 안 나오시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네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첫째는 산업안전 복용 환경이 왜 AI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는 오늘의 핵심인 안전보건 실무자의 역량을 재정의하고 이거에 따른 어떤 역량을 세부적으로 갖춰야 될 것인지를 설명드리고 세 번째는 이런 역량이 어떻게 현장에서 강화할 것인지 5단계 성장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 부분은 배경 설명입니다. 핵심은 AI가 산업안전 보건의 관리 방식을 바꾸고 있고 그 변화가 실무자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안전보건 실무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과 IoT, 빅데이터가 현장에 들어오면서 위험을 더 빨리 발견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고도화된다고 해서 현장의 안전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세 가지 위험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알고리즘 기반의 작업에 대한 속도에 대한 압박입니다. 두 번째는 실시간 감시로 인해서 심리 사회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시스템 경고에만 의존하는 자동화 편향입니다. 따라서 핵심 문제의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안전보건의 성패는 AI 도입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해석하고 통제하는 실무자의 판단 역량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는 산업안전보건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겁니다. 과거의 안전관리는 기계와 설비 중심의 물리적 위험을 다루었습니다. 호나겔의 세이프티 2 그리고 낸시 레버슨의 세이프티 3도 사고가 발생하면 조사하고 보고하는 사후 대응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AI 시대의 세이프티 4.0에는 위험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간과 기술, 조직이 결합된 복합 위험이 등장합니다. 관리 방식도 사후 대응에서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예측과 사전 예방으로 이동합니다. 이에 따라서 실무자의 역할도 규정 준수에 대한 감시자에서 인간 중심 체계의 설계자로 변화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인간에 의한 통제입니다. AI가 예측을 해도 최종 판단과 책임은 사람이 보유해야 합니다. AI 시대 환경의 변화는, 안전 환경의 변화는 5가지로 요약됩니다. 실시간화, 데이터화, 가시화, 복잡화, 전문화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데이터화입니다. 설비 상태와 작업 환경, 작업자의 행동, 생체 정보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실무자는 현장을 보는 눈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현장을 보는 눈과 데이터를 읽는 눈을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AI 시대 안전보건 실무자의 역량 강화의 출발점입니다. AI 기반의 안전관리는 분명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앞서 우리 이강돈 CSO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지만 미세한 위험 신호를 실시간에 감지하고 사고의 가능성을 사전 예측하며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위험도 있습니다. 자동화 편향과 심리 사회적 위험, 데이터의 사각지대, 그리고 조직 신뢰 저하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AI 안전관리의 핵심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이 생성한 위험 정보를 인간이 어떻게 해석하고 통제하느냐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오늘 제가 발표 전체의 균형점을 보여줍니다. AI는 기회이지만 무비판적으로 도입하면 새로운 위험이 됩니다.
가장 큰 위험은 자동화 평양입니다. 자동화 평양은 사람이 AI나 자동화 시스템의 판단을 과도하게 신뢰하여 반대 증거가 있어도 시스템 판단을 따르는 현상입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복잡한 현장 상황을 직접 분석하지 않고 AI가 제시하는 안전함 표시를 그대로 믿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지적 구두쇠 현상입니다. 둘째는 AI가 시킨 대로 했다는 책임 전가입니다. 셋째는 알고리즘을 절대 권위처럼 받아들이는 권위에 대한 복종입니다. 결과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시스템이 위험을 경고하지 않으면 사람도 위험을 못 보는 오류 누락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시스템이 잘못 지시해도 사람이 그대로 실행하는 실행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황 인식이 상실되는 겁니다. AI 시대의 대형 사고는 AI의 오류만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AI의 오류를 바로 잡지 못한 인간의 맹신에서 발생합니다. 앞선 설명을 종합해보면 AI를 생산성 중심으로만 도입하면 안전보다는 속도, 참여보다는 통제, 인간보다는 알고리즘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I는 안전도구가 아니라 감시와 압박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은 인간 중심의 안전관리입니다. 기술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데이터는 감시와 처벌이 아니라 예방과 개선의 도구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판단권과 시스템의 통제권은 항상 인간이 보유해야 합니다. 이제 이 관점에서 실무자의 새로운 역할과 역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입니다. 오늘 발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AI 시대 안전보건 실무자의 역량을 식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AI와 인간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AI는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패턴을 인식하는 데 강합니다. 위험 탐지와 통계적 예측, 경고 제시에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 안전보건 실무자는 현장 역량을 이해합니다. 조직의 분위기와 작업자의 피로도, 작업 환경의 특수성, 잔여 위험의 수용 가능성, 윤리적 판단을 다룹니다. 따라서 AI는 대체자가 아니라 제공자이고 실무자는 판단자입니다. AI는 위험을 보이게 하지만 그 위험의 의미를 해석하고 작업 중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실무자의 역할입니다. AI 시대의 안전보건 실무자의 새로운 역할은 인간 중심의 안전체계 설계자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를 기초로 핵심 역량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기술과 데이터에 대한 이해입니다. AI의 기능과 한계, 편향을 알고 데이터를 현장 맥락과 연결해야 합니다. 둘째는 위험 인지와 판단입니다. AI가 보지 못하는 데이터 사각지대와 현장의 위험을 발견해야 합니다. 셋째는 인간의 통제와 개입입니다. 자동화 평양을 통제하고 필요하면 작업 중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넷째는 소통과 참여입니다. AI 경고를 현장 언어로 바꾸고 근로자를 감시 대상이 아니라 예방의 주체로 세워야 합니다. 다섯째는 윤리와 심리 관리입니다. 개인정보와 공정성, 감시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여섯째는 시스템 학습과 개선입니다. 오류 피드백을 통해서 AI와 조직을 함께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핵심 역량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안전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 그림은 7대 핵심 역량을 한 장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중심에는 AI 안전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6가지의 기능 역량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역량들이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I 이해와 데이터 해석이 있어야지 위험 인지와 알고리즘 판단 검증이 가능합니다. 판단 검증이 있어야지 자동화 편향을 통제하고 작업 중지를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 소통과 참여, 교육과 윤리, 심리 사회적 위험 관리와 지속 개선이 함께 작동해야지 조직 전체의 안전 역량이 강화됩니다. 즉 7대 역량은 개별 목록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체계입니다. 첫 번째 역량은 AI 시대 안전보건관리자의 안전 리더십입니다. 과거 안전보건관리자는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을 점검하며 사고 후에 조치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나 AI 시대의 역할이 달라졌습니다. 기계가 정확하는 데이터와 현장 근로자의 직관을 조율해서
인간과 기계 간의 협업을 조정하는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시스템 운영자가 아니라 안전 목적에 맞게 기술을 설계하고 통제하는 일종의 지휘자가 되어야 합니다. 핵심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기계는 위험을 보이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관리자의 판단과 조치입니다. 또한 조직을 변화시키는 사람도 안전보건 실무자입니다. AI 시대 안전 리더십은 5가지로 실천됩니다. 첫째, 비판적 수용 리더십입니다. AI가 안전하다고 해도 현장 맥락으로 의심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둘째는 인간 중심의 리더십입니다. AI 감시 스트레스와 자율성 침해를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는 데이터 번역과 소통의 리더십입니다. 아주 복잡한 AI 경고를 근로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한 안전언어로 전환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넷째는 윤리수호 리더십입니다. 안전 데이터가 인사평가나 징계수단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다섯째는 적용형 학습 리더십입니다. 현장 피드백과 오류 데이터를 조직 학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AI 시대의 안전 리더는 AI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AI와 경험을 결합하여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역량은 인공지능 이해와 데이터 해석 역량입니다. 실무자는 AI를 개발 수준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AI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핵심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는 과거 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훈련 데이터에 없는 새로운 위험은 탐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상관관계가 현장의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셋째, 대시보도의 수치는 현장 경험과 결합될 때 안전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실행은 4단계입니다. 먼저 알고리즘 명세서를 확인하고 AI 경고와 현장 관찰을 크로스 체크하며 AI가 놓친 위험 요인을 데이터로 보정하고 교차 검증된 데이터로 시정 조치와 예산 배정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역량은 위험 인지와 알고리즘 판단 검증 역량입니다. AI는 분명히 많은 위험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AI가 보지 못하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사람의 피로와 불안, 작업자 간의 갈등, 비정형 작업, 조직 문화에서 오는 압박과 같은 위험은 수치로만 파악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핵심은 이중 검증입니다. AI 경고는 반드시 사람의 눈과 경험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만약 AI 경고가 틀렸다면 이라는 반사실적 질문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실행 순서는 간단합니다. 경고를 받으면 즉시 분류하고 현장으로 이동해서 실제 위험을 확인하며 오경보인지 실제 위험인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다시 시스템에 피드백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 때 AI도 좋아지고 현장의 안전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넷째 역량은 자동화 편향 통제와 작업 중지 판단 역량입니다. 이 역량은 AI 시대의 안전보건 실무자의 가장 중요한 실행 역량입니다. AI가 정상이라고 판정해도 현장에 이상 징후가 있으면 중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AI가 경고했을 때도 그 경고가 실제 위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AI를 따르느냐 거부하느냐가 아니라 사람이 최종 통제권을 갖고 독립적으로 판단하느냐입니다. 이를 위해서 4가지 장치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AI 정상 판정에도 작업 중지가 필요한 예외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는 실무자와 근로자가 AI 지시를 거부하고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셋째는 AI 오작동과 센서 오류, 데이터 지연 상황을 가정한 수동 전환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넷째는 정당한 작업 중지에는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AI 시대의 마지막 방어선은 결국 사람의 작업 중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다섯 번째 역량은 위험 소통과 근로자 참여 촉진 역량입니다. AI가 아무리 정교한 분석 결과를 내어놓아도 근로자가 이해하지 못하면 안전조치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실무자는 AI 경고를 현장의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지수가 0.85다라는 그런 수치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 구역은 오늘 뭐 지게차 교차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행 동선을 변경하십시오. 라는 이런 메시지가 훨씬 더 실천적입니다. 또한 AI 시스템은 도입 전부터 근로자 참여가 필요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왜 수집하는지,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하는지 투명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작동과 불편한 사항을 정식으로 듣고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AI는 감시 도구가 아니라 공동의 예방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역량은 AI 교육과 설계와 윤리 및 공정성 관리 역량입니다. AI 안전교육은 단순히 장비 사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닙니다. AI가 틀릴 수 있다는 점과 AI 경고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오류 상황에서 어떻게 수동으로 전환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윤리와 공정성입니다. 많은 생체 정보와 위치 정보, 행동 데이터는 안전 목적 외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연령대, 그리고 특정 작업조, 특정 고용 형태에 불리하게 경고가 계속 집중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과 윤리 가이드라인, 공정성 점검, 또 이의가 있다면 이의 제기 절차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역량입니다. 심리 사회적 위험 관리와 지속 개선 역량입니다. AI 카메라와 웨어러블, 또 알고리즘 관리는 안전을 높일 수가 있지만 잘못 운영되면 근로자에게 항상 감시를 받고 있다는 압박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는 감시 스트레스, 또 자율성 침해, 속도 압박을 위험성 평가에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AI 도입 자체가 새로운 심리 사회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AI 시스템은 도입 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개선해야 합니다. 오경보 사태와 미경보, 현장의 불편 사항들, 근로자의 의견들을 모아서 시스템을 보정해야 합니다. AI 관리는 설치가 아니라 운영과 개선의 문제입니다. 이제 파트 3, 역량 강화 방안입니다. 앞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5단계 모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의 안전보건 역량은 하루 교육으로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누적 형태로 맞춤형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 모델은 기초인식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 현장 적용, 통합 운영, 학습 선도 5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1단계는 AI 기본 개념과 위험을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자사의 AI 기기의 작동 원리와 오작동 조건을 명확히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AI 경고를 실제 위험성 평가와 현장 조치에 연결하는 단계입니다. 4단계는 AI 데이터를 기존 안전관리 체계와 교육, 그리고 노사 거본서와 통합하는 단계입니다. 5단계는 조직 차원에서 AI 정책을 만들고 협력업체와 또 업계로 확산하는 단계입니다. 핵심은 누적성, 즉 단계적 접근입니다. 기초 이해 없이 통합 운용으로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앞서 제시한 7가지 안전보건 실무자의 역량을 체계화해서 요구하는 안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설명드린 5단계의 단계적 접근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역량 강화 방안 5단계는 5단계에 대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발표를 세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AI를 이해하되 맹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AI는 강력하지만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자동화 편향을 극복하고 비판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를 해석하되 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치 뒤에는 작업자의 필요와 조직에 대한 문화, 또 작업 환경의 특수성이 숨어 있습니다. 데이터와 현장이 결합될 때 안전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셋째, 기술을 활용하되 인간이 통제해야 합니다. 생명 보호를 위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항상 인간에게 있습니다. 결국 AI는 위험을 보게 하고 실무자는 그 위험의 의미를 판단합니다.
AI 시대의 안전 보건의 성패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인간 중심으로 통제하는 안전 보건 실무자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